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합창지휘자협회 학술분과위원장 임한귀입니다. 오늘은 제33회 합창지휘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양대학교 정경영 교수님께서 틀려먹은 음악, 틀린 음악, 성숙한 음악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음소거 표시를 해서 여러분 그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사 소개와 또 인사 말씀을 우리 한국합창주의자협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옥숙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휘자협회 이사장 김옥숙입니다. 협회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사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하였는데 이렇게나마 줌을 통해 뵙게 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지휘자협회는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웹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세미나보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경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를 나오시고 동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를 하시고 미국 노스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높은 식견과 넓은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을 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정경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미나 준비에 애쓰신 사무국장님, 이정아 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오늘 참석하신 지휘자협회 고문님들, 상임이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창원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훈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차영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안 나오니 얼굴이 안 뜨시네요. 네. 최용민 상임이사님. 네, 최용민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조익현 이사님 참석하셨고요. 장윤정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우선에 그 이사님들 소개는 이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 정경영 교수님께서 세미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줄 알고 있다가 저 혼자 얘기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차츰차츰 들어오실 거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터를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휘자협회 보니까 고문 그리고 또 상임이사 선생님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돌처럼 존경하던 선생님들이시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 또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사무국장님 다 제가 늘 이렇게 흠모하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제 여러 분과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뭐 학술과 이만기 선생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쭉 인제 뭐 예를 들면 임창은, 뭐 조익현, 그리고 뭐 이영만, 윤희중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음악인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워낙 좋아하는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 혼자 발표한다는 것이 너무 긴장되다가 '아이 뭐 이렇게 가족 같은 분들이 인데.' 뭐 이러면서 조금 긴장을 풀었고요. 뭐 생각해 보면 저도 인제 형편없지만 교회에서 지휘한 지 사반세기가 지났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창반주의를 시작으로 계속 지휘를 해 왔으니까 이거 사무국장님이나 강사님한테 회비를 한 3 배쯤 낼 테니 수습 회원으로 받아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됐습니다. 하여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틀려먹은 음악, 틀린 음악, 성숙한 음악이고요. 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틀려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하는지 이렇게 주의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런 주제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달 반쯤 전에 저를 또 한번 초청해 주셔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예술단의 합창단에서 특정 종교의 음악, 특정 종교의 어떤 색채가 강한 음악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연주회 때 했는지 아니면 그걸 앵콜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주를 했더니 그 특정 종교가 아닌 다른 특정 종교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 그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예술단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의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악 역사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이야기와 관계가 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역사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이렇게 힌트를 주시기를 사실은 뭐 서양 음악들 전체가 다 사실은 기독교 음악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오늘 드릴 말씀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맞죠. 왜 뭐가 맞냐 하면 그 의도적으로 어떤 피치가 다른 두 음을 동시에, 이제 화음이죠. 화음을 내게 하는 것은 뭐 기록은 뭐 850년 정도 9 세기 뮤지카 엔키리아디스라는 책하고 그거의 참고서에 해당하는 뮤지카 스콜라 엔키리아디스 이런 책에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음악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뭐 노트르담 스쿨 레오냉 페로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음악에서 뭐 중간에 재창으로 부르는 부분도 있고 독창으로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 오르가눔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음악에서 처음 생겨난 거니까 사실은 모든 의도적인 화음 음악은 다 종교 음악에서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런 문제는 그렇게 반박하기에 조금 뭐랄까요? 나쁘끄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이 아무리 화성음악 혹은 다성음악, 뭐 폴리폰이나 호모폰이죠. 가 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종교적인 기원의 색채는 이미 사라졌고요. 그래서 화성음악, 그다음에 뭐 대위법 음악, 그러니까 다성음악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다시피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 음악이 종교 음악이니까 우리 종교 음악 할 수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나쁘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대체로 이제 틀린 음악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 해 볼 거고요. 그리고 틀려 먹은 음악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 이런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끝에 오늘 우리가 만난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입장,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요. 그 가장 극단에 있는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소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바꿔서 마인드셋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뭐 조금 이런 거 더 좋아하시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여기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구체적인 음악의 실제에 관한 얘기는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음악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틀린 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틀린 음악이 도대체 뭐냐? 뭐 틀린 음악이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음악 애호가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들은 틀린 음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음악이라니. 혹시 다른 음악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음악이 틀리다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교양 수업에 제가 물어보면 이게 지금 그 교양 수업이 100명이 넘는 그런 강의인데 120명 중에 뭐 적어도 한 90 몇 명은 틀린 음악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답을 안 합니다. 늘 그렇듯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요. 그러니까 시에서 세금을 받아서 하는 연주인데 어떤 특정한 종교의 색채가 가득한 그런 음악을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네가 하는 음악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가 하는 음악은 틀렸고 여기에서 적합하지 않고 여기에 적합한 옳은 음악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틀린 음악과 옳은 음악을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맞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틀린 음악들 많이 있습니다. 틀린 음악들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틀린 음악들이 있습니다. 연주에도 있고 작곡에도 있고 심지어 감상에도 있습니다. 틀린 연주, 틀린 작곡, 틀린 감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연주 뭐 어떤 얘기할까요? 뭐 연주 뭐 틀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뭐 피아노 뭐 치다가 미스터치 뭐 틀렸을 거고요. 선생님들 다 그거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지휘할 때 틀린 거 지적하시는 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프리퍼레이션 할 때 이렇게 호흡과 함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거기에 그다음에 나올 인제 템포와 음악의 악상과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맨날 그 짓 합니다. 되게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네 글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책 편집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사람이 요새 글을 많이 쓰는데 아주 히트하고 있는데요. "내 글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인데 거기 그 책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 글은 되게 이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음악학자라서 맨날 글 고치는 작업합니다. "너 글 틀렸어. 주어와 서술로 호응되지 않고 너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지적합니다. 연주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는 악보란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연주에는 악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주에도 분명히 틀렸다라는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곡에는 어떨까요? 작곡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틀리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법들이 가득하잖아요. 화성법, 대위법, 관현악법 뭐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입시철 있고 그러면 또 인제 출제하러 들어가고 채점하러 들어가야 될 텐데요. 거기 화성법을 뭐 이렇게 쓱 보고 '이건 음악적이잖아.' 뭐 이 정도로 채점하나요? 물론 그렇게도 봅니다만 그전에 뭐 병행오도 병행팔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해결을 했어 안 했어? 그거 안 하면 틀리는 거로 그냥 딱 '몇 점 깎겠다.' 이렇게 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인제 그런 하드코어 룰 틀리면 아예 안 되는 거 하드코어 룰들은
틀리면 몇 점씩 깎자 이렇게 아예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틀린 감상이요? 틀린 감상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 수연 장지곡이라고 하시나요? 국악의 이제 영산회상에서 이렇게 나온 곡인데 뭐 이런 음악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아는 고전 낭만주의의 그 조성음악 듣듯이 들으면 시작도 끝도 모릅니다. 당연히 종지도 없고요. 그냥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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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리듬 변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승전결이라든가 우리가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음악적 내러티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듣는 거, 그건 뭐 틀린 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실은 이건 뭐 너무 정교한 얘기가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베토벤 이후의 음악을 다른 거 하면서 듣는다? 그것도 틀린 음악 감상 방식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음악 회장 뭐죠? 그 조명을 끄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음악만 듣게 하는 어떤 방식, 이런 방식은 대체로 베토벤 이후의 방식인데요. 그거는 그 음악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안 듣는 거 뭐 틀린 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는 틀린 연주, 틀린 작곡, 틀린 감상이라고 얘기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거죠.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게 실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때 화성법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고요. 그 피아노 가르치신 분이 뭐 미스터치하면 뭐 틀렸다 지적하니까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그렇지만 좀 생각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틀린 음악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틀렸다고 하는 것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 증거, 뭐 이렇게 그 근거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이 있다? 틀렸다, 맞았다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거 굉장히 뭐 강력한 얘기잖아요. 악보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악보에 돼 있지 않다. 그 악보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나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갑자기 떠오른 예인데요. 여기 이제 그 조익현 선생님 계신데, 조익현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저 대학 그 선배시기도 하고 또 유학 가서 박사 과정 선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과정 그 논문 썼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문을 뭘 썼냐 하면 조익현 선생님이 조익현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혹시 헛소리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제 베르디 레퀴엠이 이제 문헌들을 보면 이게 낭만주의적인 어떤 레퀴엠일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르네상스적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추적하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이른 시도라고 생각되는데 연주 분석을 했어요. 연주하는 걸 이렇게 말하자면 소리를 이렇게 그래프로 잡아서 연주를 분석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때는 굉장히 빠른 거였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본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근데 어쨌든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베르디의 레퀴엠을 연주하는데 거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들 연주를 비교했는지 가디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엇 가디너밖에. 굉장히 기라성 같은 지휘자들이 다 지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도 베르디가 제시한 템포 마크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적어 놓은 어느 정도 빠르기로 연주해라. 뭐 절대 안 따라. 뭐 말하자면 전설적인 레코딩들인 거죠. 전설적인 레코딩들이 그 아무도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뭐 생각나는 비슷한 예는 엘가의 애니그마 베리에이션, 뭐 거기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애니그마 베리에이션에서 굉장히 멋진 부분, 이렇게 앵콜로 많이 쓰고 그러는 게 림로드라는 부분인데, 림로드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앞에 베리에이션하고 그 템포가 똑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음반들 보면 한 2배쯤 느리게 하거든요. 심하게 한 3배쯤 느리게. 근데 템포만 정확하게 똑같이 써 놨거든요, 엘가가.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악보가 있다고 해도 그 기준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음악이냐?
뭐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아니 그것도 뭐 이상하면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죠.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뭐 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해석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른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곡의 그 무시무시한 법들, 그 무시무시한 법들이 정말 그렇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악보냐 혹은 시대냐 작곡가의 의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걸 꼭 지켜야 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악보도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되고요. 시대의 기준도 예를 들면 글렌 굴드 같은 사람의 모차르트 연주, 바흐의 연주가 여전히 힘을 얻는 이유는 시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배신했을 때 어떤 기준들을 창조적으로 배신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곡가의 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곡가의 의도 뭐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자의 죽음. 롤랑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인데 뭐 그 음악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해석은 연주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아까 틀린 음악이 있다고 틀린 음악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틀림의 기준은 역사적이다. 역사에 따라 달라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적인 틀림은 새로운 양식을 낳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 드뷔시의 달빛에 나오는 화성법 뭐 이런 거는 뭐 완전오도 완전팔도 병행 완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화성법을 풀어서는 한양대 작곡가에 못 들어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적인 어떤 틀림이 새로운 인상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양식을 낳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뿐인가요? 바로코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 말이죠. 기본적으로 라모의 어떤 오페라 이폴리테 아리시죠. 그걸 보고 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들었던 음악은 진짜 바로코에." 그때 바로코는 괴상하다, 이상하다는 뜻이었고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는데요.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그 시대에 그 비아냥거렸다는 얘기는 그게 이상하게 들렸다는 얘기는 그게 되게 새로웠다는 얘기거든요. 낯설다는 얘기거든요. 그 창조적인 낯섦은 바로크라는 새로운 시기를 낳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하여간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틀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오히려 창조성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틀려먹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틀려먹은이란 이렇게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틀린 거하고 조금 달라서 이렇게 써 봤습니다. 틀려먹은 음악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이런 겁니다. 틀려먹은 가사, 틀려먹은 이념, 틀려먹은 사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음악을 틀렸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원래 우리의 관심으로 돌아가자면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 합창인들에게 했던 말은 이 말일지도 몰라요. "너네 좀 틀려먹은 것 같아." 뭐 "의도가 틀려먹었어. 이념이 틀려먹었어. 가사가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 특정 종교의 그런 어떤 음악을 "너 우리랑 맞지 않는 이념이야. 우리랑 맞지 않는 가사야.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틀려먹은 가사를 가진 음악들 진짜 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살 유도를 한다든가 범죄를 조장한다든가 막 살자고 하는 가치관을 가사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있어요. 심각하게 있습니다. 어 이념적으로 편향된 음악들이 있습니다. 어 뭐 그런 음악들 말하자면 지금 지배적인 어떤 권력이 볼 때 이념적으로 맞지 않으면 금지곡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건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누가 예술가의 무슨 자유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다. 우리가 대부분 틀려먹은 이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틀려먹은 사람이 만든 음악도 있습니다. 어 바그너 어떡할까요? 바그너?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바그너 뭐 왜 제가 바그너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실 테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바그너는 뭐 글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그 글에 노골적으로 반유태인 적인 그 바그너의 음악이 그냥 낫지않게 사용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그너라는 사람 자체가 글을 쓸 때 유태인, 반유태인 말하는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쓰니까요. 이런 문제 뭐 낯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저희라고 얘기하는 건 음악학자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음악 이론계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지배적 이론이 분석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다변화됐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론은 너무 이렇게 힘이 막강해서 심지어 그것이 원래 공통관습 시대 고전주의, 낭만주의, 조성음악을 분석하는 툴이었는데 그거의 원칙을 지켜서 기본적인 원칙은 중세부터 현대음악까지 다 통용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분석 이론 중에 하나가 쉔커 이론입니다. 하이니 쉔커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유잉이라는 그 이론학자가요. 이 사람은 이제 politically correct하게 말하자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이니 쉔커 인종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종주의자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이 하이니 쉔커의 입장이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치하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인종주의적인 차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종주의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글을 많이 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었냐? 학자들이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이 사람 유색 인종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사람의 이론은 너무 탁월해. 우리는 이론만 취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 미국에 있는 영어권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어떤 대처를 했는데 니콜라스 쿡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어떤 대처를 했냐면 번역할 때 말이죠. 독일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인종주의적인 발언은 뺐습니다. 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니콜라스 쿡 같은 사람은 얘기하기를 같은 얘기합니다. 안다. 이 사람 유색 인종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건 취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재밌는 문제가 생겼냐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쉔커주의의 가장 이제 첨단에 있는 학자가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졸업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에 있는 티모시 잭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인 거는 뭐 그렇다 치자. 뭐 그런데 이 이론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요. 쉔커는 인종차별주의자고 그 사람의 이론도 다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음들이 다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음들이 특별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이론이라서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whiteness of theory, music theory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악 이론의 백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 티모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우리처럼 학술대회를 열어서 여러 사람의 이론을 받아서 그걸 퍼블리시했어요. 그래서 한 10명쯤 어떻게 생각하는지 10명 중에 한 7명은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명쯤은 그래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치 미투처럼 이런 이론계의 화이트니스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야 된다.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갔고요. 결국 티모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교수직을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최근에 지난달인데요. 영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학자가 나 더 이상 음악학자 못하겠다. 왜냐하면 베토벤의 음악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동료들이 나한테 너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음악학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너무 구차하게 얘기했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틀렸다.
이론도 틀렸다. 음악도 틀렸다. 왜? 그걸 틀린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지금도 팽배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예였습니다. 예.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그것도 틀려먹은 음악도 반박의 논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사가 이상한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사를 조정한 음악, 가사. 뭐 그거 아세요? 보헤미안 랩소디 그 뭐 퀸 한참 그 처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무슨 막 그 오페라 같은 부분이 난 다음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나오면 거기 가사 아시나요? 마마 뭐 이러면서 I just killed a man 뭐 이러거든요. 나 조금 전에 남자를 하나 죽였어. Put the gun against his head. 근데 총을 머리에 겨누고 pull the trigger and he's dead. 그래서 방아쇠를 당겼더니 그 남자 죽었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그런 가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지됐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안 하잖아요. 금지 안 합니다. 그 금지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금지 안 하는 건 아이 그거 그 영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가사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이런 가사 안 들려. 괜찮아. 그리고 또 이제 큰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음악인데 뭐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념적으로 틀렸다. 뭐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음악을 이제 만들면 아마 틀렸다고 할 거다. 틀려먹었다고 할 거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똑같은 음악이 북한에서 좋은 음악이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그 아도로라고 하는 학자의 말인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말인데 이 사람 이런 말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아니면 홀로코스트 이후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후 서정시 아직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한다든가 아직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야만인이다. 야만인. 현실이 이렇게 끔찍한데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다니 그 서정시를 쓰는 사람이 야만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음악이 그 주장이 그 예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 먹기도 하고 틀려 먹지 않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이념이 틀려 먹었다, 어떤 이념을 가진 음악이 틀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념이 어디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아까 작곡가의 의도, 그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와그너 얘기했었고요. 아까 쉔커 얘기했었는데 우리한테 더 심각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닉테, 애국가 어쩔 거야 애국가. 애국가는 공식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헌법에 국가로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다만 그냥 국가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닉테 선생의 삶을 보면 초창기에는 독립운동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그리고 코리안 판타지라는 그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의 주요 선율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던 그 괴뢰국 이제 창설 어떤 행사에 있었던 음악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애국가 쓰지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애국가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던 적이 얼마나 많고요. 그렇잖아요. 김연아가 그냥 금메달 땄을 때도 그 생생한 어떤 감동들이 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그냥 없애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음악은 음악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어쨌든 이렇게 틀려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 틀려 먹었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어쩌겠다고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만났던 그 문제 어떤 음악회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음악을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이런 맥락 안에 있다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음악이 음악일 뿐이냐 아니면 음악은 매우 사회적인 것이냐 라는 맥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음악이 음악일 뿐이기만 하다면 무슨 음악이든 못하겠습니까? 그게 종교 음악이든 무슨 그것을 가사가 이상한 음악이든 이상한 작곡가가 쓴 음악이든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음악이 철저하게 사회적인 거라면 조심해야겠죠. 지금 아까 틀려먹은 음악, 틀린 음악들 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맥락 안에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긴 수직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수직선의 한쪽 끝에는 음악은 음악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반대쪽 저 끝에는 음악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끝은 사실은 양끝이고요. 그 양끝에 어떤 부분, 그 끝에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우리들의 입장은 대체로 그 가운데 어디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 그림에서 보자면 오른쪽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왼쪽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단의 음악과 사회가 있는 이 수직선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수직선,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입장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마누엘 칸트의 입장입니다. 옛날 사람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1724년부터 1804년까지 살았던 그러고 보니까 장사하셨네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장사하셨던 분이네요. 이분의 생각은 말하자면 음악은 음악일 뿐이라는 생각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뒷받침해 주는 분입니다. 보실까요? 이분의 글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책이 유명합니다. 크리틱, 세 개의 크리틱이라는 책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개의 비판서가 유명합니다. 이때 비판이란 말, 크리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긴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게 무슨 비평 같은 거와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reason, 이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은 기본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과 아름다움, 특히 아름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게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책으로 출판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더 옛날 사람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옛날 사람의 그 생각이 칸트 이전까지 너무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플라톤의 리퍼블릭, 국가론 같은 데 보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최고의 진리다. 이런 생각이 리퍼블릭이라는 책에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칸트가 이걸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쓸데없는 소리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욕이 없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초등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전교 어린이 부회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너무너무 잘했고요. 공부 너무너무 잘하고 그냥 저는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씨도 곱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전교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창회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창회를 했더니 너무 예쁜 여학생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막 말도 못 걸겠는데 걔가 나한테 탁 오더니 먼저 나 말을 딱 보면서 툭 치면서 야, 나 몰라? 막 이래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너 5학년 때 너 짝! 제 짝은요. 저 관심도 없었거든요. 공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어릴 때는 진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하나였던 거예요. 막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예뻐 보이고 막 착해 보이거든. 그랬다 고등학교 때 동창회 보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가 아니,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칸트 시기에 18세기에 이제 진리의 문제, 선의 문제, 미의 문제 각각 다른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름다움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오토노머스하다, 자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교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칸트는 아름다움은 취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는 테이스트, 취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게는 제일 좋은 그 번역은 입맛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입맛은 다 다르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묘하게 입맛에도 스탠다드한 입맛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움의 문제도 되게 이상한 아름다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취향의 문제인데요. 보편적으로 도용이 되는 취향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취향은 입맛이라고 했잖아요. 입맛은 입맛 다 다른데 입맛이 뭐 어떻게 강요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제 아들은 오이를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몰라.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그 입맛이잖아요. 입맛인데 아름다움의 문제는 이상하게 입맛은 입맛 따라 다 다르게 마련인데 아름다움의 문제는 이상하게 입맛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어떤 입맛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입맛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타입은 아니지만 예쁘네. 내 취향은 아니지만 예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취향의 문제지만 지 눈에 안경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뭐 이걸 설명할 그 시간은 없습니다만 뭐 오성, 여기서 오성은 영어로 언더스탠딩입니다.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름다움이 지 입맛대로 그렇게 다 다를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 본데 하고 연구한 것이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뭐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두 가지는 아름다움의 보편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거고요. 네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특별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그 대상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무관심적 관심, 이게 말장난 같죠? 무관심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되 그 대상을 어디다 쓸까? 이게 과연 이 목적에 적합할까? 이런 관심 안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그림은 뒷장의 파운틴인데요. 이거 뭔지 다 아시잖아요. 소변기잖아요. 이거를 관심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소변기에 잘 기능을 할까? 아니면 내 키에 맞을까? 뭐 이런 거 보겠지만 물이 잘 내려가나 보겠지만 혹시 우리가 그런 쓰임새 적합성 같은 거 내려놓고 보면 갑자기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유려한 곡선, 하얀 광택 뭐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되냐? 관심을 끄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나요? 대상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상 아닙니다. 내 의식에 재현된 대상, 표상된 것으로의 대상, 뭐 그렇지만 뭐 그냥 대상이라고 합시다. 대상도 특수한 그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상이 어때야 되냐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목적적 한목적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하는 문양인데요. 이 문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어떤 목적이 성취되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게 돼서 예쁘잖아요. 만일 저렇게 돼 있지 않으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런 모양으로 저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예쁘잖아요. 저게 어떤 것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그저 형식을 위한 형식이에요. 그럴 때 무목적적 한목적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체도 예술을 보고서 아름다움을 느끼려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거랑 관련시키지 말고 봐야 되고 대상도 다른 것과의 연관성을 다 끊어야 아름다움이 경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술은 예술로서 art for art's sake. 예술은 예술로서 해야지.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간다면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무슨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술을 했어. 그냥 예술로 바라봐야지. 너무 뭐 착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 끝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요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뭐라고 하냐면 아비투스란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디스팅션이라는 책을 씁니다. 구별짓기란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critique social du jugement입니다. 불어라 제가 발음 후졌습니다. 원래는 칸트의 제목이 판단력 비판이 critic of judgment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social라는 말을 붙였어요. 판단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 예술이 취미라고 그랬죠. 취미, 칸트가 취미. 근데 취향, 입맛이라고 그랬지. 너 입맛이 그냥 너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건 줄 알아? 아니야. 아니거든. 너 저녁 먹을 때 스시 먹고 싶어 하지. 너 스시, 네가 입맛이 스시를 좋아하는 입맛인 줄 알아? 아니거든. 네가 어릴 때부터 스시를 먹는 것을 배웠고 스시는 비싼 음식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고 느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 스시 먹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 이러는 거 경험했고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너 스시 먹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디스팅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구별짓기란 그 책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 얘기합니다. 음악 좋아하는 어떤 이 성향들 다 학력하고 관계 있다고 얘기해요. 학력 그리고 재산 이거 관계 있다. 클래식 그거 최소한 대학 나오고 최소한 어느 정도 예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클래스, 그 사람들의 계급의 취향이야. 철저하게 음악은 예술은 사회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아까 입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걸까요? 그 음악이 음악일 뿐이라고 웃기지 마. 음악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거야. 너 사회적인 의무를 생각하고 음악을 해야지. 연주를 해야지. 음악을 골라야지.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는 음악이 뭔지 잘못 이해하고 있어. 틀렸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음악일 뿐이다. 음악은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틀린 거냐, 이 연주가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했고 너의 어떤 태도와 너의 선곡은 틀려먹은 거야, 아니야 이런 싸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틀렸다, 맞았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틀린 음악, 맞은 음악, 뭐 틀린 음악, 옳은 음악, 틀려먹은 음악, 옳은 음악 이란 말 대신에 혹시 성숙한 음악과 미성숙한 음악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성숙하다는 게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성숙하다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성숙한 음악은 단 하나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럿이 있다는 얘기도 이기도 하고요. 미성숙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답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이렇게 신기한 얘기인가요? 사실은 인문학 혹은 삶의 문제들 속에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답이 틀렸다, 어떤 대답이 뭐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어떤 대답은 맞고 어떤 대답은 틀리나요? 좋은 리더십이란 뭐 이런 거. 언제 결혼할 건데, 언제 뭐 그 군대 갈 건데 이런 문제들, 이런 삶의 문제들 대부분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 문제들 그냥 우리가 아이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야? 이거 알 수 없어. 그냥 그 헛 힘 빼지 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러고 많아요? 안 그럽니다. 뭐 하나요?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찾아가잖아요. 형, 누나, 언니, 엄마, 아빠, 멘토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냐면 그 답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입맛으로 얘기할까요? 입맛? 입맛
가지고 그 입맛이 다 입맛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어떤 입맛은요 인정받는 입맛이 있어요. 그걸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습니다. 입맛인데.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김치찌개 먹어야 되고요. 어떤 집에서는 김치찌개 먹지 말고 딴 거 시켜야 돼요. 대체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어떤 동의되는 입맛이 있는 것처럼 그 동의되는 입맛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성숙한 입맛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와인 자기가 먹기 나름인데 어떤 사람의 입맛은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누구 소믈리에. 심지어 커피는 커피 나름인데 커피에 왜 하필이면 브랜드 이름이 테이스터스 초이스일까요? 맛보는 장인의 선택. 이게 커피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숙한 답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머추얼한 답. 사실은 음악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숙한 음악 이걸 알아보는 아주 대가들 아닌가요? 대가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는 거야? 소믈리에게 어떤 맛이 좋은 맛이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어떤 게 좋은 리더십이야? 라고 묻고 그 물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믈리에 같은 사람 누구냐면 장인입니다. 마스터예요. 장인들. 그 입맛의 장인들. 어떤 분야의 장인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장인들이잖아요. 마스터,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리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틀렸다 맞았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지 몰라도 틀려 먹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할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이게 더 성숙한 건데 라고 선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콩쿨이 가능하잖아요. 음악은 음악 따라 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콩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음악이 틀린 것과 맞은 것이 있다면 한 사람 음악만 들으면 되지. 뭐 피아노는 앞으로 키스만 들으면 되죠 뭐. 키스 음악만 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악은. 음악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입맛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음악은 더 성숙하고 그 성숙한 음악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수가. 성숙한 다수의 연주가 있고 성숙한 다수의 곡들이 있고 성숙한 다수의 연주회가 있고 아까대로 얘기해서 성숙한 다수의 청중들이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성숙하냐 그렇지 않은가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뭐 이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문제대로 다시 돌아가자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억지를 부려서 우리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화성음악, 다성음악은 다 사실은 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요즘 약간 뭐 좀 민망하잖아요. 말하기도. 그 얘기 아니고 뻔히 아시잖아요. 그 얘기로 설득되는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민망합니다. 사실이지만 민망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아니면 이런 얘기 싫습니다. 너네도 가져오면 찬불가 해줄게.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찬불가가 그만큼 성숙해야죠. 찬불가가 마태순환과 같아야죠. 그래야지 연주를 해주는 거죠. 문제는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성숙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디 그 문제뿐일까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답하는 우리도 성숙한가 아닌가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틀렸다 맞았다 드자비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냐,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음악을 알아듣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성숙한 음악을 성숙하다고 설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마스터로, 우리가 어떻게 장인으로, 우리가 마에스트로로 인정받는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릴 때 얘기인데요. 대학 이제 신혼초 얘기입니다. 제 와이프는 이제 성악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신혼초인데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무리해가지고요. 소프라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2명이 와갖고 일주일 상관으로 음악회를 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음악회를 신혼초니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갖고 둘 다 샀습니다. 꽤 좋은 자리로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뭐 R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S석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개 다 봤어요. 첫 번째 여가수 똑같은 소프라노고 둘 다 아메리칸 아프리칸입니다. 그 흑인 가수였어요. 첫 번째 연주회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연주를 보고 아이 참 노래 진짜 잘하네. 아우 저 용서하십시오. 아우 진짜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 잘하냐? 아우 좋겠다.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집에 갔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주에 또 연주를 봤어요. 그 연주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제 중간에 뭐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주를 보고 집에 갈 때 제가 어떤 기분을 어떤 얘기를 속으로 했는 줄 아십니까? 엉뚱하지만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주가 어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굉장히 행복했고요. 당연히 연주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연주에 대한 만족감이 '우와 진짜 잘하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어떤 연주는 시기와 질투를 좋은 연주인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어떤 연주는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는 걸까요? 근데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마스터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걸 잘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면접 같은 거 볼 때 한 5 분만 얘기해 봐도 면접 싫으시면 그냥 우리 다 같이 젊어질까요? 소개팅? 소개팅 뭐 이렇게 하실 때 10 분만 얘기해 봐도 뭐 10분 짧은가요? 20 분, 30 분만 얘기해 보면 대충 알지 않나요? 대충 알지 않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사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저를 다 파악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연주회장에서 내 앞에서 2 시간을 연주하고 있는데 모르신다고요? 설마, 설마. 그러니 왜 저한테 그따위로 음악을 듣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아실걸요? 그러면 제 마지막 도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지휘자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은 음악을 연주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음악을 통해서 감동과 공감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제 상욱장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아주 훌륭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잘못 만진 것 같아서 제 얘기 들리셨나요? 그동안 안 들렸다가요. 지금 이제 예.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아주 훌륭한 강의 열정적으로 해주신 정경영 교수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해주신 강의 내용은 차후에라도 조금 뭐 너무 바쁠 텐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원고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시면 우리 이사님들께 메일로 또 보내서 이렇게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빠르면 내일이라도 이게 유튜브에 우리가 이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고 주변에 오늘은 우리가 이사들과 정견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듣고 싶어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제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긴 했지만 짧게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뭐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할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고 이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